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우편함에서 나온 한 통의 등기우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부산 해운대에 있는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저는 75세 최정숙입니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모은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론 여유가 있었어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25억 정도 되거든요. 자녀는 2명이에요. 첫째 아들 준호는 42세이고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6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미란이는 38세로 예전에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해요. 둘째 딸 수연이는 39세이고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들 가족과는 그럭저럭 평범한 관계였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고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부쩍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씩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떤지 계속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효심이 늘어난 줄 알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도 시큰둥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다정다감해졌거든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굴 줄 몰랐어서 처음엔 기뻤어요. 나이 들어서 며느리와 친해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부산에 자주 내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한 달에 2번씩은 내려와서 하루 이틀씩 머물렀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거라서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자주 오면서 제 일상도 바뀌었어요. 혼자 조용히 지내던 생활에서 갑자기 손님 맞이를 자주 하게 된 거죠.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요리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거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착한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제 서류함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보험 증서나 통장,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나이 든 부모의 중요 서류 위치를 자식이 알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알려줬어요. 보험 증서는 안방 서랍에 있고 통장들은 거실 장롱 위쪽에 있다고 말했죠.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길래 그것도 알려줬어요. 혹시 제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특히 제 보험에 관심이 많았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시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효도보험 같은 건 없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제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도움을 주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2달 전쯤에는 아예 며느리가 혼자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면서 혼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와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며느리가 정말 친딸처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제 재산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꽤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투자 같은 건 안 하세요?
저는 별로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은행에 예금해 놓고 이자로 생활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요즘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야 돈을 번다면서 이것저것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잘 모르니까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두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쉬워하면서도 어머니 뜻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아들 부부는 계속 자주 연락하고 내려왔어요. 한 달에 3번씩은 기본이었어요.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오거나 건강식품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효자 며느리를 둔 복받은 할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등기우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화요일 아침 10시쯤이었어요. 우편 배달원이 등기우편을 가져왔는데 신한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처음엔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은행에서 오는 우편이야. 이자, 안내나 상품 소개 정도겠거니 했죠. 그런데 봉투를 뜯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담보대출 실행 완료 안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출자 명의는 저였어요. 잠깐, 이게 뭐지?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제 아파트 주소도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고객님께서 직접 내점하셔서 신청하신 대출입니다. 지난달 23일에 오셔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가셨는데요. 지난달 23일? 그날 저는 집에 있었어요. 은행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는 분명히 본인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증도 확인했고 서명도 받았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자 담당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니 함께 오신 분이 계시네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같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가지 않았는데 대출이 가능한 거죠? 담당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에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내점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지난달 23일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신분증을 들고 서명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었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사과하면서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5억 원이 빠져나간 상황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니까 아들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6개월 동안 보여준 효심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것도 단순히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속여서 가져가려고 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5억만 가져간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더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험 증서를 확인해 봤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변경된 게 있었어요. 수익자가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아들과 딸이 반반씩 되어 있었는데 며느리 미란 혼자 100%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바뀐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확신했어요. 아들 부부가 체계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들의 계획은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먼저 대출로 5억을 빼내고 보험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꾸고 그 다음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효심도 다정한 말들도 모두 연기였던 거죠. 제 재산 25억을 노리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마침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변호사님이 생각났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인데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어요. 아드님이 40대 중반으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 봤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김 변호사님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제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드님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김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의 신중한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분이 보험 증서도 확인해 보더니 더 놀라더라고요. 수익자 변경까지 되어 있다는 걸 보고는 이건 조직적 범죄라고 하셨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보험 변경 기록, 모든 걸 다 확보하세요. 김 변호사님이 즉시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경찰 신고를 하고 은행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계좌를 동결하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 부부를 똑같이 당하게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만으론 성이 안 찬다고요. 김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김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들 부부가 모르게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이 사설 탐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탐정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 사건처럼 대리인을 내세워서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성형이나 분장을 해서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탐정이 아들 부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확한 재정 상황과 추가 범행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준호의 회사가 작년에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무역업을 하다가 거래처가 돈을 떼먹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실 규모만 18억이었어요. 회사 자금은 물론이고 개인 보증까지 선 상태라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 투자에 미쳐서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 돈까지 빌려서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진 빚을 합치면 총 23억이었어요. 제 재산 25억과 거의 비슷한 액수였죠. 그래서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였어요. 빚을 갚으려면 제 돈이 필요했던 거죠. 탐정이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 부부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1단계 5억 대출로 급한 빚일부 정리. 2단계 보험 수익자 변경으로 준비 완료. 3단계 나머지 재산까지 모두 가져오기. 3단계가 뭔지 물어보니까 탐정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보험 수익자를 바꾼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제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설마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었지만 탐정은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노인 낙상 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자연사처럼 보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단순히 돈만 훔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저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보험금 15억도 받고 아파트며 상가며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탐정이 더 자세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부산 내려가자. 계단에서 실수한 것처럼 하면 돼. CCTV 없는 곳으로 유도해. 읽으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6개월 동안 효자 행세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김 변호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어요. 살인 예비 음모까지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게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절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님과 탐정,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말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였어요. 그들이 직접 자백하는 장면을 녹음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백하게 만들까요? 그들은 워낙 교묘해서 쉽게 말하지 않을 텐데. 탐정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을 만들면 그들이 방심할 거라는 거였죠. 김 변호사님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이면 서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응급실에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계획이 정해졌어요. 제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연기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 부부의 반응을 몰래 녹음하는 거죠.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연기 연습도 해야 하고 녹음 장비도 준비해야 하고 김 변호사님이 의사 친구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응급 상황 연출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심장 발작 증상을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탐정은 소형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옷 안에 숨겨도 들키지 않는 아주 작은 거였어요. 드디어 작전 실행일을 정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들 부부가 부산에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그들이 연락해서 오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3단계 계획을 실행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과연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꼭 성공해야 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겉으로는 효자 며느리였지만 이제 저는 그 가면 뒤를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오후 3시 30분. 계획된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오후처럼 보였지만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옷 안쪽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가 느껴졌어요. 김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최신형이라서 몇 시간도 녹음이 가능했거든요. 이제 연기를 시작할 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신음소리를 냈어요. 가슴이.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보다는 당황하는 기색이 더 컸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숨을 거칠게 쉬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안 쉬어져.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는 걸 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헐떡거렸어요. 119, 불러줘. 병원에.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전화하지 않더라고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했구나. 준호가 마지못해 119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급박함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네. 주소는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며느리가 슬쩍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이거 혹시...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 저는 들리는 듯 마는 듯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보험금이 언제쯤 나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아들도 똑같았어요. 보험금은 한 달 안에 나올 거야. 그리고 아파트도 상속받으면. 두 사람이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25억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말이에요. 며느리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우리도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아들이 동조했어요. 맞아.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 편하게 가시는 거야.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친아들이 제 죽음을 편하게 가는 거라고 표현하다니. 며느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늦게 오네. 혹시 더 늦어지면. 그때 아들이 제 맥박을 확인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맥박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구급차도 불렀고 두 사람이 서로 보면서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연기를 계속하면서 더 중요한 말을 유도했어요. 미란아. 며느리가 가까이 왔어요. 네, 어머니.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너희들 힘들었을 텐데. 돈 필요하면 말했으면 됐는데.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자기야, 지금은.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몰래 대출받은 것 들키셨죠? 드디어 자백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더 약하게 연기하면서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아들도 함께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회사가 망했어요. 18억, 18억을 잃었어요. 며느리도 덧붙였어요. 저도 주식으로 5억을 날렸어요. 친구들 돈까지 빌려서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23억의 빚, 그리고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저는 더 유도했어요. 그래서 보험금, 수익자도 바꾼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언젠가는. 그러면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제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들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다른 방법도 생각했었어요. 무슨 방법이냐고 묻자 아들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계단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탐정이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절 죽일 계획을 세웠었던 거죠.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런 건 너무 위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자연스럽게 기다린다는 게 제 자연사를 기다린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빚독촉이 심해지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저를 체크했어요. 저는 계속 연기하면서 실려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는 동안 아들 부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해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거든요. 검사 결과 심장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성 가슴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안도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죽지 않아서 실망한 거였어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는 계속 병실을 지켰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가면을 다 벗겨냈어요. 녹음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어나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병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두 사람이 들어오자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미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아직도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병실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걱정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죠.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많이 놀랐을 텐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23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갑자기 나온 말에 두 사람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했어요. 내가 진 빚 18억, 미란이가 진 빚 5억. 합하면 23억이지? 며느리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제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제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어. 구급차 오기 전에 한 그 더러운 대화 말이야. 아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보험금 언제 나오냐고, 25억 재산 어떻게 나눠 가지냐고, 계단에서 사고 낸 것처럼 하자고. 제가 한마디씩 말할 때마다 두 사람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리고 미란아, 수익자를 내 명의로 바꾼 것도 알고 있어. 5억 대출받은 것도 다 알아.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6개월 동안 효자 연기하면서 엄마를 속이고, 엄마 돈 훔치고, 엄마 죽이려고 했잖아. 아들이 발버둥 쳤어요. 어머니,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급해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변명이 되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보험금이 언제쯤 나오지? 25억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단에서 사고 난 것처럼.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두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거든요. 먼저 경찰에 사기와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신고했어.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야. 두 사람이 더욱 절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훔쳐간 5억은 사기 피해로 신고해서 계좌 추적 중이야. 은행에서도 전면 협력하고 있어. 아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내 모든 재산을 수연이에게 증여했어.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가.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경악했어요. 25억 전체가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넘어간 거였거든요. 미리 김 변호사님과 준비한 일이었어요. 증여세까지 다 계산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빚쟁이들한테도 다 알렸어. 준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야. 이 말에 아들이 완전히 멘붕했어요. 빚쟁이들이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저는 너희가 내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약한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미란아, 넌 이미 이혼 서류 받았을 거야. 준호한테도 보냈어.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 실제로 김 변호사님이 이혼 서류를 준비해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복수가 남아 있었어요. 아 참, 그리고
너희 하는 짓을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알렸어.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도 올렸고 두 사람이 절규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거였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어. 물론 실명은 가렸지만 사는 곳이랑 직업은 다 나와 있어.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날 어떻게 살게 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잖아. 바로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박준호 씨, 이미란 씨, 사기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뻥 뚫렸어요. 6개월 동안 쌓인 분노가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아들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해?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도 똑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생각을 바꿔주세요. 늦었어.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두 사람이 끌려간 후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변호사님이 들어와서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 연기 정말 완벽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재판에서 이길 거예요. 3개월 후 재판이 있었어요. 아들은 사기와 살인 예비 음모로 징역 8년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징역 6년이었죠. 5억 사기 피해금도 전액 회수했어요. 보험 수익자도 원래대로 돌렸고요. 무엇보다 사회적 처벌이 컸어요. 동네에서는 완전히 매장됐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요. 아들의 회사는 당연히 망했고 며느리도 취업이 불가능해졌어요. 빚쟁이들까지 알게 되면서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죠. 완벽한 복수였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있는 딸과 함께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가 한국으로 이주해서 저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간혹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지만 읽지도 않고 버려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갑자기 친절해지면 의심부터 해보세요. 저처럼 당하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미리 예방하세요. 중요한 서류나 재산 관리는 혼자서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김 변호사님 덕분에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25억 재산도 지키고 악한 자식들도 응징했죠. 지금은 정말 평온해요. 진짜 효자인 딸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